36회 중개사 시험 대비 부동산 공법 강의입니다. 자, 이제 국토기획법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13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관련 내용들을 좀 보시면요. 일단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끝에가 구역으로 끝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이게 구역으로 끝났는데 이거는 용도구역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자, 용도구역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7가지가 있었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냥 불러드렸는데 어쨌든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이게 이제 용적률을 말하는 겁니다. 개발밀도가 용적률을 특별히 관리한다. 그럼 우리 공법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는 규제를 더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원래 거보다 절반 정도까지 낮출 수 있게, 이게 이제 원래 용적률이 400%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200%까지 이런 식으로 낮춰서 개발밀도 관리 구역 적용되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할 때 건물 사이즈가 반으로 작아지는 겁니다. 최대. 그럼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구역입니다. 자, 우리가 난개발이라는 것이 기반시설 같은 거 제대로 없이 아파트 같은 거만 개발하면 난개발이라는 사례가 있듯이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 어떤 지역을 개발할 때는 그 지역에 맞는 기반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부담시키는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잘 들어와서 이 좋은 시가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먼저 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하고 나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특정한 건축주가 돈을 좀 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단독이나 숙박시설 등 여러가지 건물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면 이 기반시설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는 건 뒤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을 50% 정도 범위 안에서 강화하는 것, 여기 용적률을 50% 범위 안에서 강화하는 것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드는 장소.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기반시설 설치비용이라는 거를 이 제목을 만들어서 여기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 같은 걸 하는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일종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같은 것들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해당되는 건축주한테 부과를 합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을 공부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부터 보겠습니다. 건축주한테 안 좋은 거죠.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이렇게 정하면 이게 용적률이 50% 정도까지 강화돼서 건물이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의 크기가 절반 정도 5층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일단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시험 볼 때는 용적률을 50%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 원래 용적률의 50%까지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으로 들어가서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서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녹지지역은 안 됩니다. 자, 도시지역으로 들어와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이런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요.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군가 보면 특별광역시장, 자치시장과 자치도, 시장 군수가 지정하거나 변경을 합니다. 이 6명의 관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변경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정하는 대상 지역을 보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입니다. 자,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처리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이상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자, 예를 들어서 서울의 주거지역, 서울의 상업지역 같은 데서 기반시설, 도로나 공원의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 이 차가 막힌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더 이상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자,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녹지지역을 끼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처리 능력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더 이상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때 그때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십시오. 결론이 딱 보이는데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을 50% 이내까지 강화 적용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지정 효과가 원칙은 우리 법에 보면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이 대통령령으로 노란색이 대통령령입니다. 자, 우리 여기 하얀색으로 써 있는 것들은 이제 법에 써 있는 건데, 자, 우리 항상 법조항은 법이 있고, 자, 그걸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 대통령령이 있으므로, 자, 우리 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숫자를 정해서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완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무조건 강화하는데, 현행 대통령령에는 자, 건폐율에 대한 숫자를 안 써있기 때문에 이 용적률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해서 강화하는데 이 대통령령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령은 용적률만 50% 원래 적용되는 거에 절반까지 50% 이내까지 강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정돼서 용적률 50%까지 강화되면 건물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한테. 이렇게 되면 이제 건축주가 이런 걸 굉장히 좀 싫어하겠죠. 근데 이런 걸 하기 전에는 사전에 이제 도시계획위원들을 소집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데 주민의견 청취 같은 건 안 합니다.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때 이 주민들한테 아주 불리한 거죠. 건물 사이즈가 반으로 작아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주민의견을 안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 지정 변경을 하고 그 내용을 공보에다 고시하고 홈페이지에다 게재합니다. 심의 절차와 고시, 이 절차밖에 없으니까 심의 절차와 고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경우에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보실 때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정권자가 이렇게 6명이 있고 어디다가 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서 기반설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설치가 곤란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도로나 공원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요. 지정을 하면 자, 원래 적용되는 용도 지역의 용적률 50% 이내로 강화할 수 있다. 완화가 돼야 강화입니다. 자, 지정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 변경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고에다 고시하고 홈페이지에다 게재해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은, 자, 이 기준은 우리 서울의 개발밀도관리구역이든 부산이든 뭐 광주든 대구든 지방의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때 이 담당 공무원들이 보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지침 형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거를 이제 통지해 주겠죠. 그래서 이 지정 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보셨고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토지 소유자나 어떤 개발이 같은 거 할 때 기반시설이 의무적으로 부담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굉장히 이제 잘 형성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어떤 개발업자라든가 뭐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한테 유리한 것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지역,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아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지역이니까 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벗어나서 외의지역으로 나가서 주로 뭐 녹지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 농림 이런 지역에 나가서 신규 개발지로 선정이 되면 거기다가 기반시설을 신규 개발, 아파트 같은 거 짓기 전에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하는 것이고 그 지역 외의지역으로 나가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뭐 농림지역 이런 지역에 나가서 신규 개발지로 지정이 된다면 뭐 녹지지역이라든가 관리지역도 경우에 따라서 신규 개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면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이 잘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행위 할 때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하는 건축주는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한 비용을 좀 내라. 기반시설 때문에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을 하는 건축주한테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과 징수를 합니다. 자, 뒤에 가서 이제 관련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지역으로 나가서 거기가 신규 개발 사업을 하게 된다면 기반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아파트라든가 상가를 짓기 전에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돈을 내는 경우도 있죠.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라는 돈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하는 건축주한테 이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과받는 건축주도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지정권자는 그러니까 개발밀도랑 동일하게 특별광역자치시장, 자치도, 시장 군수가 지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정권자는 동일하죠. 앞에 거랑. 자, 지정 대상 지역이 나왔네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나가서, 자, 요게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다가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나가서, 자, 신규 개발로 인해서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자, 폐기물 처리, 재활용시설, 자, 이렇게 여러 종류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개발 사업을 하면 이런 여러 종류의 기반시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라는 게 포인트고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대학교가 빠집니다. 자,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 기반시설인데, 자, 설치가 될 때 학교 중에 초중고등학교는 들어가지만 대학교는 제외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였습니다. 대학교는 빼고 초중고등학교가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종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신규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면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적이 있습니다. 자, 원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다음은 하나의 지역은 지정을 해야 한다. 의무로. 자, 그래서 1, 2, 3, 4번도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돼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를 명시해 줬습니다. 우리 법에.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1, 2, 3, 4번 중에 하나가 걸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이거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보면 자, 이 법이나 다른 법이 개정되어서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행위 제한, 규제가 완화, 해제되는 적입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앞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 나가서 신규 개발을 하면 여러 종류의 기반시설들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는데 신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여기 보면 법이 개정되어서 법이 개정 같은 게 되어가지고 행위 제한이 풀립니다. 강화가 아닙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되는 지역일 때는 이런 지역들은 반드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2번도 보세요. 자, 이 법이나 다른 법상 용도지역 등이 변경 해제되어서 자, 우리가 옛날에 국토계획법에서 배웠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같은 것들이 해제가 되거나 변경되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용도지역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 규제가 좀 완화되는 쪽으로 이렇게 변경되거나 용도지구 중에서 어떤 해제가 돼가지고 행위제한이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옛날에 배웠던 고도지구라든가 경관지구 이런 게 해제가 되면 행위제한이 풀립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법이 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규제가 풀려서 토지 소유자한테 유리하게 될 때, 그러면 그때는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됐으므로 개발 사업이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의무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하여야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자, 이 법이나 다른 법상 용도지역 등의 명칭이 변경 해제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지역의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랑 비교해서 1년 만에 20% 이상 급증한 지역들, 이게 허가 건수가 1년 만에 20%가 증가한 겁니다. 전전년도하고 전년도를 비교해서 1년 만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급증한 지역들. 자, 4번도 한번 보세요. 어떤 해당 지역이 있는데 그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도시 전체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들. 자, 이게 특정 도시의 어떤 특정 지역이 도시 전체에 비해서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으면 그 지역에 아파트가 막 지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겁니다. 그런 지역들은 기반시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자, 3번하고 4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전년도 허가 건수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지금 2024년인데 2024년 제가 12월 달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자, 전년도면 2023년이죠. 전전년도면 2022년입니다. 어떤 특정 장소에 2023년하고 22년 거를 비교해서 2022년에서 2023년 넘어갈 때 허가 건수가 특정 지역의 100건에서 130건이 되면 30건이 증가됐기 때문에 30%가 증가한 겁니다. 허가 건수가 20% 이상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사례이기 때문에, 이 얘기 때문에
30%가 증가했으니까 2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허가 건수가 뭐 30%가 증가한 적이면 20% 이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적들은 특징이 뭡니까? 아까 3번이나 4번은 개발형의 허가 건수가 1년 만에 급증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러면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서울을 가정을 하고 서울의 이제 전년도를 조사해서 서울의 이제 위례 신도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예를 든 겁니다. 서울의 송파구에 위례 신도시가 있는데 위례 신도시의 2000년도 연초하고 연말을 조사해서 인구 증가율이 30% 증가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 인구 증가율은 5%밖에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빼는 겁니다. 자, 문장을 보면 해당 지역의 위례 신도시 인구 증가율이 자, 그 도시 전체, 이 특별시가 도시니까 이 특별시 도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다. 인구 증가율이 서울시 전체 인구 증가율이 5% 증가했는데 위례 신도시만 인구 증가율이 30% 증가하면 이걸 차감을 하면 빼면 25% 차이가 나죠? 그럼 이게 20% 이상 높은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지 또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앞에서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보면 이 6명의 관청이 지정을 하거나 변경을 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든 지정권자는 동일합니다. 자, 지정하는 장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적으로 나가서 신규 개발로 인해서 자, 여러 종류의 기반시설들의 설치가 필요할 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일단은 지정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원래는 지정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런데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에 해당이 되면 신규 개발로 하면서 이런 여러 종류의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자, 다음 어느 하나의 지역일 때는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의무로.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서 행위 제한이 풀리는 적, 요거 강화라고 바꾸시면 안 됩니다.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가 되어서 여러 개발 행위들이 행위 제한이 풀렸으니까 새로운 개발 행위가 막 생기면 개발 행위 하기 전에 기반시설이 필요하므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이나 다른 법의 용도지역 같은 명칭이 변경 해제되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됐을 때 허가 건수가 1년 만에 20% 이상 증가한 지역들, 그 다음에 해당 지역 위례 신도시 자체의 인구 증가율이 그 도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비교해서 전년도로 비교하는 거죠. 자, 20% 이상 높은 지역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지역 해당이 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되면 효과가 뭔가 보세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기반시설이 의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게 효과인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지면 지정권자 6명이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1년 안에 여기 1년이라는 밑에 기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기 때문에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1년 안에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같은 걸 수립을 해서 이 설치 계획을 실행에 옮겨가지고 이 도시관리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효과입니다. 자, 아까 우리 앞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을 50% 강화하는 효과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해지면 그때는 1년 안에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이걸 도시관리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가지고 기반시설 설치 공사로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기반시설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지역이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같은 것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정 절차,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어느 위치에다가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주민의견을 듣습니다. 주민의견 듣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 공보와 홈페이지에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용적률을 50% 강화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민의견 안 듣고 심의 절차 다음에 고시인데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할 때는 이 주민들한테 이거 불리한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 설치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 공보와 홈페이지에다 고시해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알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 주민의견을 듣는 다음에 심의를 거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할 때는 지정할 때는 반면에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민의견 없이 심의 절차하고 고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차이를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최소 규모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정도의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되도록 해야 된다. 자, 지정 기준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정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거는 지정 기준은 개발 밀도랑 같은 내용이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이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이든 이 기준자 같은 것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줍니다. 자, 다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돈을 좀 내라.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이제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부과 징수하는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단독이나 속박시설 등 건축물 30여 개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신축, 증축하는 건축주한테 부과 징수하는 이 부담금입니다. 자, 그럼 이게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들어가면 기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럼 우리 서울에 서울숲공원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서울숲공원이 이제 공원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입니다. 그럼 기반시설이 설치가 돼서 이 서울숲공원 주변이 땅값도 많이 올랐죠. 건물값도 많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좋은 가격으로.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사례를 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하는 건축주가 일정한 금액을 기반시설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으로 보고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이 30여 개, 건축법에 나오는 30여 개, 여기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만 부과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등이기 때문에 30여 개 건물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이즈가 아니라 이런 여러 종류의 건물에 대해서 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 증축을 하면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연면적을 200제곱미터 초과하게 신축을 해볼까요, 제가? 그러면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제가 건물을 300제곱미터로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200을 초과하죠. 그럼 초과하는 부분 이 100제곱미터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자, 공식을 보면 표준시설 비용, 기반시설 만드는데 용지 비용이 땅값입니다. 자, 우리 도로나 공원을 만들 때는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용지 비용이 땅값이고 표준시설 비용이 공사비입니다. 우리 공사할 때는 인건비, 재료비 같은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자, 이게 1제곱미터당 땅값 용지비용, 용지비용하고 표준시설 비용은 기반시설 공사를 할 때 여러가지 공사비, 뭐 인건비, 재료비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걸 땅 1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자, 땅값은 1제곱미터당 얼마 해서 이 건물의 연면적을 이 두 개를 먼저 더하고 연면적 곱하고 민감부담률 0.2를 곱하는 건데, 이 연면적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면적이 이게 아까 300제곱미터로 신축을 하면 200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하기 때문에 100만 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표준시설 비용이 만약에 15만 들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반시설이 도로 만드는데, 자, 도로를 만들 때 자, 15만 원이 뭐냐면 이 땅 1제곱미터당 15만 원. 자, 도로 만들 때는 재료비,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게 이제 15만 원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1제곱미터당 가로 세로 1제곱미터당 15만 원 더하기, 자, 용지 비용이 땅값입니다. 땅값. 여기 용지 비용은 여기 개별 공시가에다가 뭐 요 개수하고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건데 일단 무시하고 용지 비용은 땅값 1제곱미터당 85만 원. 그럼 이게 자, 공사비하고 땅값을 합하면 1제곱미터당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100만 원인데 연면적을 300제곱미터로 신축한다. 그러면 300을 곱하지 말고 100을 곱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을 초과하는 부분 부과하기 때문에 100만 곱하고 민감부담률은 0.2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100만 원에 곱하기 100제곱미터 이렇게 계산하면 1억이 나오고 1억에 20% 그러면 2천만 원 정도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 부과가 됩니다. 그걸 내고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물 같은 걸 지어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주변의 기반시설 때문에 그 건물값이 올라가서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순환 가보면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는 게 아까 건물이 1번부터 여기 30번까지 건물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3-2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30개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건물마다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여기 보시면 용지 비용 계산할 때 들어간 하나의 자료입니다. 기반시설 유발 개수.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는 게 개별 공시가에다 이거 곱해주기 때문에, 자, 개별 공시가가 있는데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1이면 1이면 개별 공시가 그대로 나오겠죠. 이 앞에 건 그냥 무시하시고, 개별 공시가에다가 유발 개수가 0.7이면 금액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이렇게 단독주택은 0.7, 공동주택은 0.7, 주택은 0.7인데 1종 근린생활설, 2종 근린생활과 같은 상가업종은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영업용 상가이기 때문에 1.3, 1.6으로 해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기출문제 보시면 여러 번 나왔고 최근에는 좀 안 나오는데 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우리가 외우라고 한다면 너무 이거 무책임하죠. 이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외우긴 힘들고 분홍색으로 체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순환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는 게 이렇게 골라서 의미를 먼저 아셔야 돼요.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용지 비용에 계산할 때 들어가는 자료다. 네, 개별 공시가에다가 유발 개수를 곱해서 나오는 건데 이 유발 개수가 1이면 개별 공시가 이 앞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0.7이면 금액이 작아져서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작게 나오겠죠. 금액이 적어지니까 1.3이나 1.6이 되면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크면 이 개별 공시가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죠. 더 많이 내야 되는 결과가 나오시는 겁니다. 이 자료상으로. 그런 식으로 일단 보시고 이거 외우시는 거는 이순환 때 하셔도 충분합니다. 최근에는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서 우리 마무리 하시고 이제 우리 문제 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 지역에 원래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를 해야죠. 완화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이게 용적률을 50% 강화하는 구역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적용되는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비율을 정해서 강화만 해야 되는 거지 완화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요거 X입니다. 자, 시장문수 같은 관청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주민들한테 안 좋은 거니까 주민 의견은 안 듣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공보에다 고시하고 홈페이지에다 게재하도록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네요. 동그라미입니다. 자, 3번.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하는 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랑 중복이 되면 안 되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34의 문제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복될 수 없으므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이상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같은 데서 기반시설의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설치가 곤란하면 용적률을 50% 강화해서 건물 사이즈를 작게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그 효과로서 1년 안에 자, 여기 우리 아까 지정권자인 그 6명 중에서 한 명인 이런 광역시장 같은 관청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안 하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이건 이제 광역시에서의 업무니까 광역시장으로 해석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본다. 이거는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건축물의 연면적이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이 부과하는 거지 3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게 아닙니다. 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니까 이거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자, 최근 문제를 보시면 아까 제가 기본 설명 같은 거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 하시고 자, 우리 국토계획법을 일단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뒤에 뭐 하나 조금 더 있는데 그거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여기까지 보시면 거의 완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본 강의를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이순환으로 넘어가서 핵심 강의 들으실 때는 앞의 내용들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복습하면서 또 새로 추가되는 내용들을 보실 거니까 한번 기본 강의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지금 기본 이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핵심 이론집은 기본 이론에다 내용을 좀 추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심화 내용까지 담은 요약집이 있는데 이렇게 요거 1순환 교재 요거 강의하고 있고 이순환 교재가 책자로 60페이지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화 요약집은 좀 두꺼운 교재인데 스프링처럼 해서 제가 이제 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사실지는 요거 제가 이제 밴드에 가셔서 이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파일을 먼저 검토하신 다음에 교재가 공부하시는데 잘 맞으시면 추가적으로 구입 의사를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